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컨소시엄이 15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단 50억 달러를 제시한 한국을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 파트너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무려 3배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 이 결정에 서방 언론들은 경제적 자살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자흐스탄은 왜 상식을 뒤집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놀랍게도 12년 전 사막 한복판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에 있었습니다. 2014년 카자흐스탄 서부 망키스타우주는 극심한 물 부족과 염분 오염으로 생존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 기업들은 구호 지원을 미끼로 가스전 개발권, 고속도로 건설, 우선권 등 막대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만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담수화 기술과 장비를 무상 지원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구원자로 나섰던 한국의 수자원 전문가 김태훈 박사는 거대한 시설 대신 현지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태양광 담수화 시설을 설치했고, 심지어 깨끗한 물을 이용해 스마트팜 기술까지 전수했습니다. 이 작은 기술은 물 문제 해결을 넘어 절망에 빠졌던 마을의 희망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직접 겪었던 당시의 젊은 농업인이 바로 현재 한국과의 SMR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 바흐티아르 칸 현 에너지부 차관입니다. 그는 2014년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다며 한국의 철학이 지배가 아닌 자립을 돕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SMR 제안은 12년 전에 그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장기간의 기술 종속을 유도한 반면 한국은 SMR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의 완전한 이전과 카자흐스탄의 기술 자립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카자흐스탄이 자체 생산하는 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에너지 독립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50억 달러라는 현재의 돈 대신 신뢰와 자립 기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막의 작은 씨앗이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에너지 혁명으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전말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기적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제시한 금액은 1,500억 달러, 한국은 단 500억 달러였죠. 그런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1,500억 달러를 버리고 500억 달러를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당황한 서방 대표들이 브리핑룸에서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한국입니까? 하지만 카자흐스탄이 선택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이었죠. 지금 세계 에너지 강국들이 패닉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카자흐스탄은 왜 3배의 돈을 포기하고도 한국을 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금지된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 누르갈리에바입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일간지 프라우다에서 15년째 에너지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석유와 천연가스, 원자력 분야를 주로 다루면서 중앙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우라늄 생산량 1위 국가라는 점에서 원자력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최근 몇 달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인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파트너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였거든요.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 미국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내민 금액은 1,500억 달러, 한국이 제시한 액수는 500억 달러였어요. 3배나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 오전 10시 아스타나 정부청사에서 발표된 내용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서자 저는 기자석 앞줄에서 가슴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정합니다. 순간 기자석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통역을 다시 확인하려는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면서 방금 받아 적은 내용을 다시 읽어봤는데 분명히 제대로 들은 게 맞았습니다. 서해낸 기자가 벌떡 일어나서 왜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제안을 거절했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장관은 잠시 침묵한 후 기술적 우수성과 신뢰성을 언급하며 답변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서구 언론 기자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아마 이미 유럽이나 미국 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사를 준비해 왔을 겁니다. AP통신 기자는 연신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본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프랑스 르몽드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제 옆에 앉은 로이터 기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카자흐스탄이 스스로 경제적 자살을 선택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고 긴급 속보를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발표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1,500억과 500억, 그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마자 해외 언론들의 후속 보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자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했고, 로이터는 이번 결정이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전 11시쯤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각국 언론의 보도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알리나, 모든 외신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잖아.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장관은 기술적 우수성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한국을 선택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정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에너지부를 담당하는 아이다르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었어요. 알리나, 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들이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더라고. 최종 결정권자들이라면? 제가 물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급 이상이지. 특히 바흐티아르 차관이 강력하게 한국을 지지했다는 얘기가 있어. 아이다르의 말에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바흐티아르 차관. 그는 에너지 분야의 베테랑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 역사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외교부 홈페이지, 무역 통계, 과거 언론 보도까지 뒤져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자료들만 나왔어요. 양국 간 무역량 증가, 정상회담 성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계속 찾다 보니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전후로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상당한 기술 지원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더군요. 대부분 기술 협력 강화, 상호 이익 증진 같은 추상적인 표현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을 끈 것은 작은 기사 하나였어요. 한국의 수자원 전문가가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겨우 3줄짜리였지만 거기에 이름이 하나 언급되어 있었어요. 김태훈이라는 한국 박사였습니다. 저는 즉시 김태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의 수자원 전문가라고 나와 있었어요. 사막화 방지, 담수화 기술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오늘 하루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분명 과거에 한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특별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였어요. 그 확신은 다음날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제 발견한 김태훈 박사와 2014년이라는 시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립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문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검색해 보기로 한 거예요. 처음 1시간 동안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검색하던 중 2014년 8월 15일자 지역신문에서 결정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서부 망기스타우주 극심한 물 부족, 주민 3만 명 생존 위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2013년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2014년 여름까지 지속되면서 지하수가 고갈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인근 유전 개발로 인한 염분 침투까지 겹쳤다고 했어요. 당시 망기스타우주의 주요 도시인 악타우를 제외한 서부 지역 전체가 식수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주민들은 생수를 사 먹을 돈도 부족해서 염분이 섞인 지하수를 끓여 마시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기사였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질병 확산, 어린이 설사병 환자 급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급수차를 보내기도 했고 임시 급수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 국가들이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카스피의 연안 가스전 개발권의 일부를 러시아 기업에 넘기라는 것이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수화 설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신 알마티와 우르무치 간 고속도로 건설에서 중국 기업이 우선권을 갖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유럽 기업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카자흐스탄 수자원 위기 해결 나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 정부가 무상으로 담수화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기사를 보니 정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라는 의구심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무슨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다양했습니다. 2014년 12월 초 김태훈 박사를 비롯한 한국의 수자원 전문가들이 망기스타우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어요. 당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태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인간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너무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 때문이었죠. 2015년 1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국팀은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작업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날 망기스타우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기록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12년 전 그 현장에서 직접 김태훈 박사를 만났던 사람들, 그 기적을 목격했던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스타나에서 서쪽으로 1200km를 달려 도착한 베이네우는 여전히 메마른 땅이었어요. 하지만 도시 곳곳에서 작은 급수시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달린 소박한 장치들이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캄의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김태훈 박사가 첫 실험을 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마을 입구에서 만난 토카 누르갈리예프 이장은 제가 한국 관련 취재를 왔다고 하자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김태훈 박사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냐며 반가워했고 그분 없었으면 마을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마을 회관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토카슈 이장은 2014년 겨울이 정말 절망적인 시기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울어도 줄 게 없었고 우물은 이미 말랐으며 카스피해에서 끌어온 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지만 모두 조건이 따랐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2014년 12월 김태훈 박사를 비롯한 한국 기술팀이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 박사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처럼 호텔에 머물지 않고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첫날 저녁 김 박사가 이장 집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고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모래로 그림을 그리며 뭔가를 설명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초기 작업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토카슈 이장이 회상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제안한 태양광 담수화 시설에 대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회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굴미라가 기억하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김 박사에게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큰 소리로 말했는데 김 박사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면서 거대한 시설을 만들러 온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차분히 대답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실험이 실패했을 때 마을의 실망감은 컸다고 했습니다. 2015년 3월 말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필터가 막혀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김태훈 박사의 반응은 달랐다고 합니다. 토카슈 이장이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실패한 장치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오후 3시경의 일이었어요. 투명한 호스 끝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엔 정말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거였어요. 그 성공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토카슈 이장은 강조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여자들도 더 이상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였어요. 이 성공 소식이 주변 마을들로 퍼져나갔고 김태훈 박사는 여름 내내 망기스타우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같은 시설을 설치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 박사가 남긴 것은 단순한 담수화 시설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물 문제를 해결한 후 마을 사람들에게 스마트팜을 제안했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짓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 박사는 토양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수경 재배 방식을 제안했어요. 담수화로 얻은 깨끗한 물에 영양분을 녹여서 식물을 기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초기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2015년 7월 말 드디어 작은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 메마른 땅에서 푸른 생명을 본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감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바흐티아르라는 젊은이였어요. 그는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했지만 고향에서는 써먹을 곳이 없어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흐티아르가 그 작은 새싹을 보며 한 말을 굴미라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명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바흐티아르는 김태훈 박사의 가장 열정적인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8월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상추가 자라고 토마토 꽃이 피고 오이 덩굴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9월이 되자 첫 수확이 시작되었고 마을에서 생산한 채소들이 베이네우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에너지부 청사에서 바흐티아르 차관을 만났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지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아카메 마을 소식부터 물어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형 모듈 원자로 선정 과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바흐티아르 차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이번 결정이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요소만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프랑스와 미국 컨소시엄의 제안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안들을 검토하면서 12년 전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서방의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 조건을 내걸었다는 기억이 생생했다고 했어요. 반면 김태훈 박사와 한국팀은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흐티아르 차관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2014년 자신의 가족이 실제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심한 설사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고 어머니도 탈수 증세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김태훈 박사의 담수화 시설이 완성된 후 가족들의 건강이 급속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특별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2014년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묻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이번 취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생명은 살릴 수 없지요. 한 달 후 제 기사가 나갔고 국내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서방 언론들도 점차 카자흐스탄의 선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가디언지는 직접 아캄의 마을을 방문해서 우리가 놓친 12년 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BBC도 카자흐스탄의 선택, 경제적 판단 넘어선 신뢰의 가치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3개월 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소형 모듈 원자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카자흐스탄 기술진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료 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카자흐스탄을 새로운 협력 모델의 성공 사례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번 사건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자흐스탄의 선택은 단순히 소형 모듈 원자로 파트너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즉 지배와 종속이 아닌 상호 성장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12년 전 아캄의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신뢰의 씨앗이 마침내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으로까지 성장한 것이었죠. 세계가 깜짝 놀란 카자흐스탄의 선택, 미국과 프랑스의 1,500억 달러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의 500억 달러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12년 전 사막에서 일어난 기적, 한국의 김태훈 박사가 보여준 진정한 헌신, 그리고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꾼 감동의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카자흐스탄 최대 일간지 프라우다의 에너지 전문 기자 알리나가 직접 취재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와 희망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국제 협력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